어디서 이딴 걸 먹으라고 보내? 냄새나니까 당장 버려. 친정엄마가 새벽 2시에 일어나 손이 빨개지도록 담근 김치를 냄새난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시어머니의 말입니다. 매달 150만 원씩 5년 동안 꼬박꼬박 갖다 바쳤는데 아니 글쎄 돌아온 건 시장바닥년이라는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한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척 32명이 보고 있는 단톡방에 불이 붙은 날 하루 50통씩 전화를 걸어오며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떨며 애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친정엄마 김치 한 통으로 시어머니의 체면과 통장을 동시에 털어버린 똑똑한 며느리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수진, 올해로 결혼 5년 차입니다. 중소기업 경리팀 대리로 매일 아침 7시면 사무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남편 한재혁과 둘이 벌어 살림을 꾸려가고 있죠. 남들이 보면 평범한 맞벌이 부부인데 저희 부부에게는 매달 월급날이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50만 원. 시어머니 박옥순 씨에게 매달 빠짐없이 보내는 돈이에요. 시아버지 한병수 씨가 7년 전에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물려받아 살고 계세요. 유족연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재혁에게 달마다 전화를 걸어 코를 훌쩍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혁아, 에휴, 날은 추워지는데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참 그렇다. 나라에서 나오는 그 쥐꼬리만 한 연금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알지? 그거 가지고는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가스비에 전기세에 아주 빠듯해서 약값 하기도 힘들다. 내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엄마가 이러고 사는 게 내 아버지한테 얼마나 면목이 없는지 모른다 얘. 재혁은 아버지를 일찍 보낸 마음의 빚이 있어서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못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그 돈을 반쯤 웃으면서 월세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것처럼 한 달이라도 밀리면 큰일 나는 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시댁 친척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재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동서들, 이것 좀 봐봐요. 우리 재혁이가 아주 대단한 효자라니까. 매달 늙은 엄마 쓰라고 거금 150만 원을 통장에 아주 꼬박꼬박 넣어줘요. 요새 세상에 이런 아들이 대체 어디 있어? 이 녀석이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어도 속은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몰라. 친척들이 감탄하면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한껏 올리셨고 시댁 친척 32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에도 송금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며 같은 자랑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늘 빠짐없이. 그런데 친척들이 자리를 뜨고 저와 단둘이 남으면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새아기, 너희 집안은 대체 뭐하는 집안이길래 결혼할 때 혼수를 그 모양 그 꼴로 해왔니? 사돈은 시장 바닥에서 김치 팔아서 딸 키웠다면서? 에휴, 그런 장사꾼 집안이 어디 우리 집안하고 격이 맞아. 내 참 기가 막혀서. 즉, 혀를 차는 소리가 방 안에 쩡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걸 느끼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제 친정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가 시장에 내다 팔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재혁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얼굴이 반쯤 일그러지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그렇게 5년을 버텨왔습니다. 회사 동기 민정이는
점심시간마다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수진아, 너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어?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다. 반쪽이. 안색도 너무 안 좋고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여. 혼자 소갈이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민정아. 요즘 회사에 갑자기 일이 좀 몰려서 피곤해서 그래. 진짜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웃어 넘겼지만 민정이의 눈이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빠져나간 통장 잔고와 시어머니의 말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저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사실 저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여는데 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삐뚤빼뚤한 손글씨.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상자를 열자 빨간 고춧가루가 선명한 배추김치 2통과 깍두기 1통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접힌 편지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김치지만 우리 딸 시댁 식구들 맛있게 드시라고 새벽부터 담갔다. 시어머님께도 잘 해드려라. 코끝이 시큰해져서 편지지를 가슴에 꾹 눌렀습니다. 김치 1통은 우리 집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 1통과 깍두기는 이번 주말에 시댁을 방문할 때 직접 가져다 드리기로 마음먹었죠. 토요일 오전 제역과 함께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김치통과 깍두기통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맛있게 드시라고 새벽부터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아주 맛있게 잘 익었으니까 식사하실 때 꼭 챙겨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저기 냉장고 구석에다 그냥 놔. 저는 그 반응이 익숙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점심을 차려드린 뒤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 김치가 며칠 뒤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흘 뒤 수요일 저녁 제역은 야근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혼자 퇴근해서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1통 와 있었어요. 내일 저녁에 시댁 와라. 제이도 온다. 짧고 딱딱한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신우이 제이까지 온다는 말에 목 뒤가 뻣뻣해지는 걸 느꼈어요. 또 무슨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뻔했지만 안 가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시댁 현관문을 열자 신우이 제이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사온 듯한 반찬들이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가져다 드린 김치와 깍두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위 칸, 아래 칸, 서랍 칸까지 하나하나 훑었는데 며칠 전 제가 직접 넣어둔 김치통도 깍두기 통도 없었어요. 냉장고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거 찾지 마. 내가 버렸어. 시어머니는 싱크대에 한쪽 팔을 기대고 서서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냄새나서 버렸다니까. 냉장고에서 그 냄새가 배면 다른 음식 다 버려야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같은 건 한 톨도 없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의 김치는 30년 내공이 담긴 김치예요. 시장에서 사가는 단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김치를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한술 더 뜨셨어요. 근본 없는 집안 음식은 질색이야. 이딴 걸 먹으라고 보내? 시장바닥 김치를 누구 코에 갖다 대. 그 말이 귀를 때리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부엌 형광등이 눈 위에서 지직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 제이가 분명히 그 소리를 다 들었을 텐데 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이의 그 무관심이 시어머니의 말만큼이나 저를 무너뜨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어딜 가? 밥도 안 먹고. 시어머니가 밥 차려놨는데 그냥 가면 어디가 버릇이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끌어당겨 신고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자마자 운전대 위에 이마를 묻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손이 빨개지도록 고춧가루를 버무리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김치가 검은 쓰레기 봉투 안에 처박혀 있을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30분을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세수를 하고 소파에 앉았는데 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어요. 저는 눈두덩이 부은 얼굴을 양손으로 꾹 누르고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 김치 받았지? 시어머님 맛있게 드셨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듯 걱정과 기대가 반반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 시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 목구멍을 긁으며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다음에 또 담가 보낼게. 어머니가 안심한 듯 웃는 소리에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울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응, 어머니, 고마워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소파 쿠션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재혁이 야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저는 눈을 감은 채 천장 쪽을 향해 누워 있었어요. 5년간 되뇌어온 문장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참자. 그 문장을 지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을 또렷하게 새겼어요. 이제 그만두자. 다음 날 아침 재혁이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재혁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컵에 물을 따르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손을 멈췄어요. 수진아, 눈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물컵을 내려놓는 재혁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시댁에 갔었어. 어머니가 오라고 했다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가 사라진 것, 시어머니가 냄새난다고 버렸다고 한 것, 근본 없는 집안 음식은 질색이라고 한 것, 시장바닥 김치를 누구 코에 갖다 대냐고 한 것까지.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2번 갈라졌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에 핏줄이 붉어지더니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던 재혁이었는데 이번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턱을 꽉 다물고 식탁 위 한 점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보내신 김치를 버리신 거 맞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냄새나는 건 냄새나는 거고 근본 없는 건 근본 없는 거지. 재혁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게 사과할 일이지 어떻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내 마누라가 침소봉대하는 거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내가 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하냐. 전화 너머로 딱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끊어버린 거였어요. 재혁이 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재혁이 제 편을 들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민정이가 아이스커피 빨대를 입에서 떼며 물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과는 했어? 전화 끊어버렸대. 미친. 민정이가 빨대를 테이블 위에 톡 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 결혼하고 시댁에 총 얼마를 보낸 거야? 저는 멈칫했어요. 한 번도 총액을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폰 계산기를 켜서 제 앞에 밀었어요. 월 150만 원이면 1년에 1,800만 원이잖아. 5년이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천만 원. 거기에 명절마다 보너스, 시아버지 기일 비용, 시댁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계산기 화면의 숫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민정이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괴며 말했어요. 그 돈이면 내 친정어머니 집 전세 올려드리고도 남는다. 수진아, 이거 정상이 아니야. 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로 마주하니까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그날 저녁 재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재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재혁아, 다음 달부터 시댁 월세 끊으려고. 재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엄마 건강검진이랑 생활비를 보내고 싶어? 어머니가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보내지 말자. 재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밥그릇 위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어머니가 사과하실 때까지 보내지 말자. 저는 그 주 일요일에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반지하 월세방의 좁은 현관에서 실내화를 신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무껍질을 벗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김치를 담그느라 휘어져 있는 게 실내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엄마, 건강검진 예약 잡아드리려고요. 어머니가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돈 아까운데 뭘.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받으셨잖아요. 이번에는 꼭 받으셔야 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걸 감추려는 듯 부엌 창문 쪽을 보셨습니다. 다음 달 1일 매달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었던 시댁 송금 15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폰 뱅킹 화면에서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같은 금액을 친정어머니 통장으로 돌리는 이체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뒤 재혁의 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떴고 재혁이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혁아,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다급했어요. 재혁이 소파 팔걸이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보내드리기 어려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그 돈 없으면 큰일 난다. 당장 보내.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재혁이 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유족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관리비 정도는 충분히 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가 뭘 알아? 당장 보내라니까. 재혁이 전화를 끊은 뒤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족연금의 관리비 정도는 충분히 내실 텐데 왜 저렇게까지 다급하지?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어요. 그날 밤 11시 제 폰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네가 꼬드긴 거지? 내 아들 돈을 내 멋대로 끊어? 두고 봐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삭제 버튼 대신 스크린샷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캡처한 뒤 폰 갤러리에 저장했어요. 이불 속에서 폰 화면의 불빛이 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전화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폰을 확인하면 부재중 전화가 빼곡했어요. 재혁 폰에 20통, 제 폰에 30통. 하루 평균 50통에 가까운 전화가 재혁과 제 폰에 번갈아 찍혔습니다.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이 불효자식아, 네 애비가 무덤에서 통곡한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집안을 흔들어. 내년이 뭔데? 니네 둘이 짜고 늙은 어미를 굶겨 죽일 셈이야.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고 끊고 나면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폰이 울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벨소리만 들어도 명치가 조이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만으로 부족했는지 시누이 제이를 동원했어요. 제이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옳게 엄마가 밥도 못 드시고 쓰러질 지경이야. 그냥 돈 보내드려. 올케가 좀 어른스럽게 나오면 안 돼? 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고 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이는 시어머니에게 월 10만 원도 보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명절에 과일 상자 하나 들고 오는 게 전부인 사람이 저에게 어른스러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답장을 치려다가 멈췄고 저는 그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재혁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이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꼴을 당하겠냐? 죽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놈. 이놈아. 재혁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폰을 소파 쿠션 위에 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니 난간에 2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재혁의 등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재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재혁의 옆에 섰습니다. 재혁아, 흔들리지 말자. 재혁이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재혁의 팔을 잡고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매일 울리는 전화와 문자에 잠을 제대로 못 잤고 회사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폰이 진동하면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경리팀 팀장이 제 실수를 지적한 날도 있었어요. 숫자를 잘못 옮겨 적은 거였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점심시간에 민정이가 국밥집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수진아, 그 폭언들 녹취 안 하고 있어? 녹취? 시어머니가 전화로 그런 말을 매일 하는 거잖아. 녹음해도 나중에 쓸 때가 있을 수도 있어. 민정이의 말에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폰 녹음 앱을 켜고 전화를 받으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일로 저장됐어요. 불효자식, 근본 없는 집안, 며느리 주제에 폭언들이 하나하나 파일로 쌓여갔습니다. 녹음 파일이 12개가 됐을 때 저는 그 파일들을 폰 안에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뒀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이모뻘 친척 경숙 아주머니가 재혁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재혁아, 내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며느리가 생활비를 끊었다며? 어머니가 밥도 못 드시고 있다던데 사실이야? 재혁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수진이 친정어머니 김치를 버리시고 막말을 하셔서 사과를 요청드린 건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거예요. 경숙 아주머니는 잠깐 침묵하더니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도 어른인데. 재혁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혁이 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모한테까지 자기 식으로 말씀하신 거야. 어른인데, 어른인데. 그 한마디면 다 용서가 되나. 저는 점점 이 상황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매달 들어오던 돈줄이 끊긴 것에 이렇게까지 필사적이었어요. 유족연금도 받고 아파트도 본인 명의인데 150만 원이 끊겼다고 하루에 50통씩 전화를 하고 친척들까지 동원하고 아들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혁아, 혹시 어머니 명의로 나가는 자동이체가 내 통장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재혁이 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내 통장을 한동안 관리하신 적 있는데 그때 뭘 해놓으셨는지는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 재혁의 그 모른다는 대답이 오히려 제 의심을 키웠어요. 뭔가 있다는 느낌이 목 뒤를 스쳤습니다. 그 주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연타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쉬지 않고 딩동딩동 울렸어요. 재혁과 저는 거실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재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예고도 없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도 안 열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파트 복도에 시어머니의 고함이 울려 퍼졌고 옆집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열지 마. 재혁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문을 열지 않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30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가셨어요. 현관문 앞이 조용해지고 나서 저는 폰을 꺼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오늘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해당 시간대 영상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폰을 내려놓고 재혁을 바라봤어요. 재혁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저도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 싸움은 감정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증거와 사실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오전 반차를 냈고 재혁은 오전 외근 일정을 비웠습니다.
둘이 나란히 재혁의 급여 통장 거래 은행에 들어섰어요. 재혁이 창구 직원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프린터에서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5년치 내역이었습니다. 재혁이 출력물을 받아들고 대기석에 앉았어요. 저는 재혁의 옆에 앉아 함께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급여 입금과 생활비 출금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저희가 15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입금하면 바로 그 다음날 동일한 금액 150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수취인 이름은 박옥순, 시어머니 본인 명의였습니다. 저는 종이 위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 줄 한 줄 따라갔어요. 1월, 2월, 3월, 4월. 한 달도 빠짐없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60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요. 재혁이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은행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한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매달 울면서 전화하셨잖아.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종이 뭉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수취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박옥순, 시어머니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가 걸려 있었어요. 저희가 매달 보낸 150만 원은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입금되자마자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이 시어머니 계좌에서 다시 어디로 갔는지, 적금인지 보험인지는 타인 명의라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족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저희가 보낸 돈은 한 푼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빼돌려왔다는 사실이요. 저는 창구 직원에게 다시 가서 5년치 자동이체 출금 내역만 따로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출력해준 종이 하단에 합산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9천만 원. 은행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이를 악물고 아꼈어요.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때운 날도 있었고 코트가 낡아도 한철 더 입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시어머니의 통장을 스쳐가는 숫자에 불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탔어요. 재혁은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운전대를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들썩였어요. 수진아, 어머니한테 직접 따지겠어. 저는 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가면 오히려 역이용당해.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움직이자. 재혁이 운전대 위에 이마를 묻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컴퓨터를 켜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은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하나 자료를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5년치 이체 내역 출력본, 자동이체 수취인이 박옥순으로 찍힌 은행 서류,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 파일 12건, 문자 스크린샷 23장, 아파트 복도 방범 카메라 영상 보존 요청 메모, 날짜 순으로 분류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민정이에게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했어요. 민정이가 국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그릇에 탁 놓았습니다. 9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민정이가 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지더니 번호 하나를 제 폰으로 보내줬어요. 우리 남편이 거래하는 법무법인이야. 거기 변호사가 일 잘한다고 했어. 다음 날 점심시간에 회사 비상계단에서 그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 서류 내용을 읽어드리자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드님 명의 계좌에서 어머님이 동의 없이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빼간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해요. 저는 비상계단 난간을 잡고 선체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혹시 녹취 파일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면 문제가 되나요? 가족 내부 공유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상계단에 잠깐 주저앉았어요. 계단에 찬 콘크리트가 허벅지에 느껴졌지만 일어설 힘이 바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도 신우이 제이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옳게 엄마가 쓰러질 것 같대. 병원에 실려갈 지경이라는데 정말 이럴 거야? 저는 확인했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이상의 감정을 제이에게 쓸 생각이 없었어요. 금요일 밤 제역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역이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저는 제역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모른 척한 내가 제일 잘못했어. 제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제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칼을 갈 준비는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남은 건 어디에 어떻게 꺼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주말 저는 노트북을 켜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옥순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뭔지 저는 5년을 곁에서 지켜보며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체면을 과시하는 무대가 바로 시댁 친척 단톡방이었죠. 저는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친척 단톡방의 사실을 공개하고 싶어? 재혁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저를 바라봤어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그걸 올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5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들은 건 나야. 재혁이 한참 동안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은행에서 확인한 자동이체 내역,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린 일, 근본 없는 집안이라는 폭언. 그 장면들이 재혁의 머릿속에서도 지나가고 있는 게 얼굴에 보였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동의한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올릴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5년간 당한 사람이 직접 해야 돼. 일요일 오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단톡방에 올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하소연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날짜, 금액, 사실. 이 세 가지만으로 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웠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에 걸쳐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었어요. 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이 단톡방에 올려주셨던 효도 이야기의 이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래에 5년간 매달 15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송금한 이체 내역 캡처를 첨부했어요. 그 돈이 입금 직후 시어머니 명의로 자동이체 출금된 은행 서류 사진도 붙였습니다. 친정어머니 김치를 버리며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한 폭언 녹음 파일도 첨부했어요.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남편 없이 김치 장사로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내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새벽부터 담가 보낸 김치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날, 저는 참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파도가 한번 크게 밀려왔다가 빠진 뒤의 바닷가 같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재혁이 제 옆에 와 앉았어요. 저는 재혁의 눈을 봤습니다. 보낸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일요일 저녁 8시 시댁 친척 32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그 글과 파일들을 올렸습니다. 전송 완료. 폰 화면 아래에 뜬 그 두 글자를 바라보며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1분도 안 돼서 읽음 표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 5, 8, 12.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졌어요. 3분 뒤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형수님 복 많으시다고 말하던 시댁 작은 어머니가 짧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 한 줄이 올라오자 단톡방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옥순 씨가 그 돈을 생활비로 쓴 줄 알았지. 녹음 들어봤는데 이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다. 며느리한테 저런 짓을 하면서 우리 앞에서는 효자 아들 자랑이었어? 메시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수십 년간 쌓아온 대가족 안에서의 자리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다 거짓말이다. 며느리가 조작한 거다. 저는 폰 화면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은행 직인이 찍힌 이체 내역서를 조작이라고요. 그 해명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경숙 아주머니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옥순아, 은행 서류를 어떻게 조작하냐? 네가 해명해야 할 건 우리한테가 아니라 며느리한테다. 그 메시지 이후로 시어머니는 단톡방에 아무 글도 올리지 못했어요. 읽음 숫자만 32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천장의 흰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혁이 제 옆에 앉아 같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뒤 신우이 제이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옳게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런 줄 몰랐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김치가 버려지던 그 부엌에서 폰만 들여다보던 제이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재혁의 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재혁이 소파에서 폰을 집어들고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고함이 아니었어요. 울음이었습니다. 재혁아, 엄마 이제 친척들 앞에 얼굴을 못 들겠다. 어떡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콧물 섞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은 폰을 귀에 대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5년 동안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재혁이 그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폰을 소파 쿠션 위에 놓더니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재혁이 아니라 제 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 두고 바라고 협박하던 사람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글 좀 내려다오. 응? 저는 폰을 귀에 대고 거실 창문 너머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5년 동안 제가 참을 때는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 너머에서 훌쩍이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이 제이는 단톡방 폭로 이후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재혁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오빠, 나는 엄마 일에 관여 안 할 거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재혁이 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입꼬리가 씁쓸하게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게 자기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걸 계산한 거였어요. 끝까지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민정이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정식 상담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은행 서류와 녹취 파일, 문자 스크린샷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드님 명의 계좌에서 동의 없이 빼간 9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용 증명부터 보내시죠. 제역과 함께 내용 증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발송을 맡았어요. 내용 증명이 시어머니에게 도착한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비쳤어요. 지난번처럼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수진아, 제발 법적으로는 하지 말아다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세요. 재혁이 제 옆에 서서 인터폰에 입을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도 중요하지만 빼돌린 돈을 돌려주시는 게 먼저예요. 인터폰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더 숙이셨어요. 30분간 문 앞에 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시어머니 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돌려드릴 의사가 있고 합의를 원합니다. 저는 재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조건을 상의했어요. 금액 반환은 받아들이되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달았습니다. 앞으로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에 대해 어떤 비하 발언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조건을 시어머니 측에 전달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 쪽 변호사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각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폰을 귀에서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시면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3일 뒤 시어머니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각서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소송까지 걸리면 남은 체면마저 사라진다는 걸 계산하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적금을 조기 해지해서 9천만 원을 한꺼번에 재혁명의 계좌에 입금하셨습니다. 체면 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해지한 거라는 게 금액이 한 번에 찍힌 걸 보고 느껴졌어요. 입금 확인 문자가 뜬 날 저녁, 재혁이 소파에 앉아 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돈은 확인했습니다. 재혁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하셨다는 걸 제가 느낄 때까지 연락은 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재혁이 3초를 기다렸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은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간 아들로서 외면해온 것들의 무게가 재혁의 어깨 위에 한꺼번에 내려앉은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혁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두 사람 사이에서 째깍거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반환받은 9천만 원 중 일부로 저는 친정어머니의 이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30년을 사신 반지하 월세방은 여름이면 벽에 물이 맺히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동네 지상층 방에 전세 계약을 잡았어요. 이삿날 아침 저는 재혁과 함께
어머니 짐을 날랐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이불 보따리 몇 개와 그릇 상자, 그리고 김치 담그는 도구들이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30년을 사신 흔적이 고작 트럭 한 구석을 채우는 양이라는 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새 방에 짐을 풀고 나자 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셨어요. 창문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이 창문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뒤에 서서 어머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굽은 등이었어요. 그 등으로 30년을 버텨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린 일,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한 말, 월세를 끄는 일, 단톡방에 글을 올린 일, 빼돌린 돈을 돌려받은 일까지. 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앞치마 끝을 쥐고 한참을 들으셨어요.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앞치마를 쥔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소리 없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우시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여셨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네가 시집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김치를 담그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져 있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쪽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두 사람 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새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어머니와 저의 겹친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중단된 시댁 월세 150만 원을 다시 보내는 대신 그 돈으로 매달 친정어머니 생활비를 보내기로 재혁과 이미 합의해둔 상태였어요. 재혁에게 처음 말했을 때 재혁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진작 그랬어야 했어. 단 한마디의 불만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는 연락 두절을 선언한 뒤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제의를 통해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지만 저는 그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민정이가 점심을 먹다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다. 그래. 응. 얼굴에 살도 붓고 눈에 힘이 있어.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150만 원의 무게가 사라진 것보다 제 마음 안에서 참아야 한다는 족쇄가 풀린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6월의 어느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랑 여행 가자. 비행기 타본 적 없으시잖아.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손사래를 치시는 게 목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비행기냐? 됐어. 이미 예약했어. 제주도야. 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뭐? 정말이야? 응. 항공권 2장 끊었어.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들고 계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친정에 들렀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밀폐 용기에 김치를 담고 계셨어요. 빨간 양념이 묻은 손으로 뚜껑을 꾹 눌러 닫고 캐리어 안에 넣으셨습니다. 엄마, 여행 가면서 그건 왜 담가? 어머니가 캐리어 지퍼를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숙소에서 밥 해 먹을 때 김치가 있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어머니가 창문을 내리셨습니다. 바닷바람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선글라스 위로 손등을 가져갔어요. 눈물이 선글라스 안쪽을 타고 흘렀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어머니가 캐리어에서 김치 용기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저는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 흰 쌀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밥 위에 올려주셨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30년간 변하지 않은 맛이었어요.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김치야.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으셨어요. 무슨 비싼 김치냐? 배추하고 고춧가루밖에 안 들었는데. 어머니가 웃고 계셨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지만 볼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숙소 베란다에 나와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근본은 집안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싼 반찬이 잔뜩 올라간 식탁이 근본이 아니에요. 새벽 2시에 일어나 딸을 위해 손이 빨개지도록 김치를 담그는 마음, 그게 진짜 근본이에요. 저는 5년이 걸렸지만 그 근본을 지켜냈습니다. 파도 소리가 다시 밀려왔어요. 저는 베란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제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5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바치면서도 근본 없는 집안이라는 모욕을 참아온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담근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도 당당하던 시어머니 박옥순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9천만 원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친척 32명 앞에 낱낱이 공개되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딸 제이마저 등을 돌리면서 결국 혼자 남게 됐습니다. 돈도 체면도 가족도 모두 잃은 거죠. 스스로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둔 셈이니까요. 반면 수진 씨는 되찾은 돈으로 30년 반지하에서 사시던 친정어머니를 햇볕 드는 방으로 이사시켜드렸고 난생 처음 어머니 손을 잡고 제주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숙소에서 엄마가 캐리어에 넣어온 김치를 꺼내 흰 쌀밥 위에 올려 먹던 그 장면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수진 씨의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수진 씨에게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사연과 함께 시원한 하루 되세요.